오늘 그 우리의 불안과 그들의 취약함 입을 맞출 때라는 그 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이 글은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에 같이 담겨 있는 글의 하나예요. 근데 그 글에 담긴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글을 다시 좀 다듬어 보아서 여러분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20년 5월 한 1년 벌써 한 반 정도가 또 지났죠. 그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 사건에서 어떠한 장면들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을 조명해 보면서 코로나19 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지, 또 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고, 이 사회가 소수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던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그 좀 여러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또 코로나19 위기가 어느새 또 많은 국면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체감했었던 어떤 감정들이 지금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위기가 2019년 12월에 처음 이제 중국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3월 즈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된 사건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또 1년 몇 개월의 시간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1월에 처음 이제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그 이후에 2월 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통 해외 입국자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으로 이해되고, 혹은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뭐 여전히 그렇지만 많은 부분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그래서 뭐 국경을 통제해야 되나, 뭐 검역을 어떻게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2월 말 즈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공포와 불안을 이제 사회적으로 촉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몇 명 정도가 확진자였을까를 다시 보니까 일일 최대 확진자가 90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3,000명을 넘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물론 확진자라고 하는 것이 뭐 팬데믹의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특별히 위기를 거치면서 사회가 대응하는 방식들을 많이 이제 발전시키고 개발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확진자의 숫자로만 보면 또 느낌이 되게 좀, 지금 돌아봤을 땐 조금 더 느낌이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겪었던 집단 감염 사건으로서 의미 부여가 되었던 지점들이 있고, 그 이후에 3월에 이제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방침들을 마련하면서 확진자 수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 그, 그러니까 병상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제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이제 사망하시게 됐던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집단 시설, 그러니까 시설화된 공간에서 있는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제 보통 때에도 돌봄에서 방치되었던 지점들, 에서 이제 이런 취약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 조명되어서, 처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던 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 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이제 방치와 시설 관리의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조명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물론 그 이후에 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또 방치되는 혹은 내버려 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돌이켜보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적어도 숫자 면에서는 3월, 4월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통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4월 총선을 하면서 정말 뭐 세계적으로 너무 한국 방역에 칭찬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적어도 국내 언론에서는 뭐 정말 해외에서도 그 정도까지 막 박수를 받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화두가 있었고,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감염 같은 경우에는 0명,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날도 있고, 혹은 한 자리 정도에 머물렀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8월 달에, 7월, 8월 해서 여름 휴가 겸 또 광복절 집회 겸 해서 확진자가 있어. 그때 확인해 보니까 일일 최대 확진자가 400명 정도 수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죠. 400명 정도로만.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3차 대유행이 11월 말부터 있었을 때, 그때 300명, 500명을 이렇게 점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임을 3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모임을 다 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로 카페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전혀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게 되는 가게들도 점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차 대유행 델타 변이와 여름 휴가와 여러 휴가를 거치면서 최근까지 이제 2,000명, 3,000명 상황들이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미래에서 되돌아볼 때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돌아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좀 유리한 지점이 있겠죠? 지금 와서야 이제 5월을 돌아볼 때 상황과 5월을 거치면서 겪었던 상황은 사실 굉장히 다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런 면에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떤 위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목되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적 소수자, 그러니까 공감을 얻기 어렵고 평소의 관계가 소원했었던 어떤 이들일 때,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적어도 언론에서 재현되게 되었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떤 식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그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식의 삶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메시지 또 많은 아픔을 주었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코로나 통계 흐름들을 봤을 때 5월의 상황들이 그렇게 유의미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8월 이후에 2차 집단 감염과의 연속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 속출했었던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는 너무 좀 낯설지만 이동 경로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노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었던 상황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2차 감염, 3차 감염, N차 감염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리고 워낙 개인 정보가 많이 통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부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사실 집단 감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된 부분들, 그리고 워낙 또 필요해진 상황들이 겹치면서 그런 사회적인 장면들이 바뀔 때 소수자가 위치되는 환경 역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아마 이 글에 같이 녹아있는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특별히 이 글이 담겨있는 책의 내용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 혹은 어떠한 대응 또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였는가를 이제 조명하는 글이기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 특히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 혹은 또 의미 부여 또 해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앞에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퀴어 운동, 퀴어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또 교회에서의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대응을 했는가, 또 어떤 식의 고민과 화두를 던졌는가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로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 당시에 퀴어 혹은 성소수자가 재현되었을 때 공공의 영역과 접촉면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숨어버리고 추적할 수 없고 한국 사회 방역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 찾아내고 적발하고 이 사람의 동선을 추적해서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방식들의 이 공공의 영역에 그물망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들을 어떻게 방역에 동참시킬 것인가 혹은 어떻게 위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공공과 만나는 영역에 대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에서는 퀴어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뤄보고, 네 번째에서는 특별히 HIV 에이즈 운동의 유산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공공의 영역과 어떤 식의 만남을 갖게 되는가,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를 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두서없는 글인 것 같아서 새삼 또 민망한 마음이 들지만, 또 이야기를 모아다 보면 또 어떠한 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무책임한 기대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에서는 그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특별히 한국 교회, 특별히 국민일보라고 하는 보수 개신교회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어떻게 사건을 보도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이 보도되었던 시점은 2020년 5월 7일이었는데요. 5월 6일, 7일이죠. 그 전날 밤에 이태원에 있는 A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에 확진자가 며칠 전에 다녀갔다라고 하는 안내문을 올리게 돼요. 근데 이건 사실 지금은 이렇게까지도 안 하거든요. 사업장에서 지금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고, 또 예전같이 어떤 특정 확진자가 나오면 특정한 사업장 전체를 모두 다 이제 폐쇄하는 방식으로만 가지 않는 상황마다 조금 다른 대응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확진자가 나오면 몇 주 동안 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방식이 원칙이었고, 그래서 그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라서 뭐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해나가고 거리두기를 하고 검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쳤던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사업장이 적어도 국민일보에서는 이 사업장이 이제 성소수자들이 많이 찾는 하이문화 공간이었다는 것. 그래서 게이클럽이라고 하는 유명 게이클럽이라고, 게이클럽 유명 클럽이라고 명명되었던 공간으로 이제 명명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사 안에는 확진자의 나이, 뭐 지역,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기억나는 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혹시 다시 다루겠지만, 확진자가 누군지를 이제 파헤치는 게 너무 중요한 공공의 방역을 지키는 어떠한 수단이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염 경로가 아주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공기 감염이 되냐, 뭐 비말 감염이냐, 뭐 마스크를 어느 정도 써야 되냐, 뭐 KF로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한창 논쟁했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확진자를 먼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식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특별히 초창기였던 부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자체마다 이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했고, 또 지자체에서 다소 명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많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상적인 정보들을, 그래서 적어도 방역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선 보호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제 뭐 그 여러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죠. 뭐 아파트 커뮤니티, 뭐 동네 커뮤니티 이런데 이제 어느 마을에 누가 뭐 아파트면 몇 동 몇 호에 어떤 사람이 뭐 감염이 됐고, 뭐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소문 뭐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던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왜 그 당시에 같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내러티브들과 이야기들, 소설들이 나오기도 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적어도 언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확진자의 나이, 직장 위치, 직종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공의 기사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라고 하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게 어떤 사실과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부는 숨기고 있지만 이 언론으로서 어떤 공적인 책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명목에서, 그리고 우린 정말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이들이 사회적으로 그럴 만큼 보호받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들로 명명되었던 상황에서 국민일보가 선수를 친 부분이 있죠. 물론 국민일보는 그 전까지 특별히 성소수자의 사회적인 이른바 작은 따옴표 일탈, 부도덕 혹은 어떤 비난받을 만한 행태에 대해서 늘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 딱 등장했을 때 이제 가감없이 쓸 수 있었던 기동성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월 이후에 방역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되면서 그 주에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어느새 기억 속 저편으로 사라진 어떤 개념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시점과 맞물리기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노동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라던가 어린이날이라던가 이런 연휴가 계속 있었었고, 이후에
이제 역학조사가 있었을 때에는 이 지역, 그러니까 5월 6일 A 사업장을 찾았던 특정한 확진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4월 말부터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고, 특별히 외국에서 발견되었던 유형의 바이러스가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장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과 의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뭐 가나다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림을 보통 많은 식의 역학조사들이 특정한 한두 가지 어떤 0번 환자, 1번 환자 이런 것들을 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복합적이고 대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불안하고 뭔가 이게 왜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까? 이 일이 어떤 파급력을 미치게 될까? 이런 모호한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인과적인 설명을 원하죠. 그리고 그게 뭐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매력?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중요한 가르침 A, B, C라고 하는 원칙을 잘 지키면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들게 되면 마음을 안정화할 수 있죠. 어떤 것이 상대적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랑 비슷하게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식의 원인을 찾는다고 할 때 1, 2, 3이라고 하는 어떠한 뭐 가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과 내가 거리를 유지하면 나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힘이 세죠. 그리고 특별히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집단 감염이 있지? 사회적인 호기심과 두려움을 같이 작동시키는 경우라면 더더욱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 A 사업장이 만약에 성소수자 하위문화 공간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할 때 당연히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있었죠. 그래서 3쪽에 보면 이 첫 번째 문단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한 이들은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사실 되게 비난하는 원조가 많았어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나가서 그 붙어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냐, 이게 무슨 자랑이냐, 뭐 어떤 이런 식의 이야기. 와,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군요. 너무 신기하다. 저거는 읽으셔도 돼요. 이거 약간 제 앞에 지금 화면에 이 글이 떴는데요. 약간 안과에서 시력 검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요? 제 앞에 나와서 너무 신기하네요. 집에서 보시는 분들 저걸로 보는 게 편하니까. 그렇구나.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아까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덜 민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내가 하라고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차마 마스크를 벗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쨌든 그 앞에 보시면 얼굴 안 보시면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한 이들은 사실 방역을 되게 많이 걱정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그러니까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태원에서 몇 명이 감염이 됐다더라. 거기는 게이 클럽인데 뭐 하는 곳이더라. 게이 클럽만 그런 게 아니고 블랙이라는 곳이 있고 수면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 우리가 차마 이것까지는 옛날에 보도하려고 했는데 사회적인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이거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건데 방역이 너무 걱정돼서 꼭 알려야겠다. 얘네들 정말 너무 더럽고 방역 수칙 안 지키는 공간이고 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 두려움, 또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서 사회적인 기능이 마비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의 책임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비난을 가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을 하면 사실 이게 방역에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도덕한 존재,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사회적인 책임을 짊어지지 않은 존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른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일은 결국 비난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방역에 참여한다는 뜻은 공공의 신뢰 가운데 나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공동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고 공동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결국 나를 돌보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공공 영역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사실 진입할 수 있는 혹은 획득할 수 있는 자원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들이 일종의 범죄자로 전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는 조치가 적어도 그 당시에 가장 지금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조명을 받았던 거리 두기에 참여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또 낯선 환경이 된 게 익명검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왜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라고 할 때 선자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별다른 어떤 증상이 없을 때 라고 말을 하면 그냥 그것으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태원을 다녀왔다라던가 클럽을 다녀왔다라던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 가능성을 담지한다고 했을 땐 사실 그 문턱이 점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결과적으로는 이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당신 때문에 너만 검사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검사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재산, 우리가 갔어야 하는 종교 시설 이런 것들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너가 문제다라고 이제 지목하게 되는 방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방역에 대해서 동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발 감염병 보도 준칙을 지켜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떤 면에서 사실 일종의 도덕적인 공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일 텐데 어쨌든 국민일보에서는 욕을 또 많이 먹자 우리는 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어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늘 반복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지점은 5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부분에 국민일보 윤중식 종교기획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태원 클럽의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이 글이 5월 말이 되면서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 5월 초와 중순 한 2주,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이 많은 부분 통제가 되고 많은 부분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는 어떤 시점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시점에 이제 이 윤중식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글은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이게 뭐 성소수자 혐오고 권리침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사회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자치단체에서 지금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언론으로서 얘기를 못하냐. 이건 그리고 도대체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이 다수의 국민의 안전보다 그렇게 더 중요한 동성애자는 뭐 이렇게 특권을 갖고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서사는 사실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국민일보가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에서 자주 구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냐 안 맞냐 이 문제의 측면에서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기사가 실어나르고 있는 이 감정에 저는 조금 더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이른바 작은 따옴표 성소수자 퀴어라고 불리는 어떤 덩어리 같은 인물 그러니까 얼굴이 없고 적어도 내 주변에 없는 어떤 그러나 나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반사회성을 갖고 있는 어떤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피해자고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핍박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에 억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위치로 바꿔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로 표상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는 가해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회 안에서 국가의 번영과 사회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차별과 혐오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안전을 침해하고 건강을 해친 이들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죠. 근데 이런 위기의식, 사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나서야 된다. 교회가 지금 모일 수 없도록 하는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놀러 다니기만 하는 퀴어이들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올바르게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인식이 사실 이 사회적인 소수자를 더 열악하고 더 주변화되고 더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적인 네트워크로부터 훨씬 더 먼 곳으로 이제 추방하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의식은 내가 인지적으로 실제로 성소수자가 뭔지, 뭐 언론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이런 감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을 둘러싼 국민일보의 보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 퀴어들을 얼만큼 외계인처럼 이제 다루었는가에 대해서 돌이킬 때 어쨌든 이 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국교회와 코로나19 상황을 겹쳐서 포개어서 보는 글이었기 때문에 성서의 어떤 예화를 하나 불러왔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예화고 이건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항상 자주 인용하는 예화이기도 해요. 이건 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얼만큼 이게 어떤 교통사고의 문제라던가 뭐 비행기를 못 타고 어떤 이런 부적절하고 사회적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인용되었던 예화이기도 해요. 이 예화는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위기 상황 혹은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걸까? 혹은 그 사람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걸까? 어떤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게 도대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게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한편으로 두려운데 어떤 건물이 무너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건물 아니라 내가 있는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사회적으로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일까를 이제 파헤치는 과정에서 종교인들이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의 문제,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탓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내용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당연히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을 마주하는 교회, 국민일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통 그러니까 퀴어 집단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인 폭력과 고통의 문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없으면 다 해결될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금속을 반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폭력적인 발언들 혹은 다양한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들을 막아서는 것을 사회가 어느 정도 두둔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사회 일반에 녹아있는 차별과 폭력의 상황들과 떼려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 개신교의 해석과 이야기에 동의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리고 그 당시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들을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하면 너무 좋은 의미고, 그러니까 퀴어 집단을 이제 비난하고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존재로 보도했었던 언론이 국민일보에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되는 걸까? 이걸 종교의 문제로 혹은 교회의 문제로 혹은 특정한 언론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소수자를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위로를 얻으며 이 위기를 버텨냈던 이 사람들과는 어떤 식의 관계가 있어야 할까에 대한 좀 고민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아주 종말론적으로 얘기하시죠. 걔네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너네도 망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시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위기 상황에서 퀴어 커뮤니티와 퀴어 운동이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용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용했던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게 영어 글이었었는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음성 확진 결과를 받고서 너무 안도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막하게 됐던 이 감각이 아마 그 당시에 이태원 지역에서 머물렀었던 이들의 감정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수자가 늘 우리도 여기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회가 관심이 없었다가 이렇게 위기가 딱 등장하니까 갑자기 성소수자 애들을 뭐 하는 애들이냐 뭐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왜냐하면 소수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너무 이런 단정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주로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소수자들은 일반 사회의 이른바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서사를 갖고 있을 때 혹은 이른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때에야 그때야 이제 등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수자라고 하는 의미가 사회적으로 적다, 뭐 권력이 적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사람들, 이건 특별히 세 번째 문단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소수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권력과 자원이 부족해서 더 많은 제도에 참여하고 더 많은 정책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이 소수자로서의 위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이른바 일반, 보통, 평범이라고 하는 서사와 얼만큼 거리감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공감과 동의를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면에서 여전히 소수자 운동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퀴어 운동처럼 이른바 주류와는 다른 가치와 의미들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정도일 때, 딱 그 정도일 때, 니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고 붙어먹든 이태원에서 뭘 하든 관심 없는데 집단 감염 일으켜서 우리들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딱 그 정도의 사회가 관리하려고 하는 상황일 때 운동은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랬을 때 대책본부는 진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검사 동료 캠페인 5쪽 중간 두 번째 문단 중간 부분에 괄호 이하 대책본부라고 해서 조금 주변과는 구분되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했고요. 그리고 방역당국과 소통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방역당국이 얼만큼 서툴렀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규탄하면서 이제 특별히 문제적이었던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위와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를 감시했고, 그리고 익명 검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도입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역이라고 하는데 참여하는데 문턱을 낮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인권 침해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확률이 더 줄고 혹은 발생하더라도 이거 나 혼자 개인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감각,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 방식도 계속 바뀌었지만, 작년 내내 계속 바뀌었지만 특별히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들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재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A 사업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방역에 참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공개했지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뢰에 동참하고자 했으나 일반 사회가 거부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일반 사회가 거부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했던 거죠. 물론 그게 운동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익명검사가 도입된 이후에 그러니까 훨씬 더 방역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가 훨씬 더 강화되었던 지점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를 보면 사실 운동이 진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나가는구나를 좀 다시 한번 좀 평가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돌아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대책본부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와 방역에 참여하는 일들을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일보의 칼럼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과 방역에 참여하는 일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방역에 참여하는 일, 일반 사회를 수호하는 일, 교회와 사회를 지키는 일이 항상 그 전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이른바 동성애 5호 정책을 다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 실제로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방역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훨씬 더 증진된다라고 하는 것들 대책본부가 증명한 셈이 되죠.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하다고 여겨진 이들이 훨씬 더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노력해줬던 부분들이 있죠. 이건 그 아마 오늘 자리를 홍보하시면서 제3시대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정영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보수계 신교에서는 8월 집단 감염 2차 파동이 2차 웨이브 네, 2차 대유행이 2차 유행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월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그러니까 신종교,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계 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신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있었고, 이제 5월엔 성소수자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목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기독교의 전례부터 기독교가 한국에 알려진 시기부터 우리는 늘 항상 민족과 국가와의 항상 운명에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의 장소와 원인을 제공했던 것도 교회인 상황들을 돌이켜 볼 때, 이 대책본부의 활동이 굉장히 유의미했던 지점들이 있죠.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통에 훨씬 더 참여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되고, 또 동시에 방역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안전과 보건의 문제에 예컨대 백신이라고 하거나 거리두기라던가 여러 가지 원칙을 해야 되는 공간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슬로건 속에서 사실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 같이 충분히 동참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대책본부의 결심과 활동이 굉장히 유의미했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과정들이 매끄럽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온갖 거기에 제가 글에 적어놓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적인 발언과 대처 방식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책본부의 활동을 급진적인 너무 민망해서 그러는데 급진적 돌봄, 레디컬 케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시켜서 좀 보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좀 성긴 틀이라서 약간 민망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레디컬 케어, 급진적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불가능한 삶, 저건 사는 게 아니야. 저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저런 거는 올바르지 않아 라고 여겨진 어떤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폭력의 상황들을 견디고 생존을 해나가고 자신의 삶을 미학적으로 가꾸려 나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경험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거는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자기 돌봄, 셀프 케어라고 하는 개념과도 같이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변화 이후에 자기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뭐 마인드풀니스 이런 개념, 그러니까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셀프 컴패션, 그러니까 자기 연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화두를 갖고 있는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면서 일종의 명상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들을 차분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 변동 상황, 경제적인, 정책적인 여러 가지 감정의 움직임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차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안정화시키면서 가장 최선의 효율성, 가장 최대한의 부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회, 군대, 온갖 회사 이런 곳에서 사실 그런 명상, 상담, 자기 돌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의심을 사기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소수자들이 위기와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내는가의 차원, 삶의 경험에 조금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위기와 트라우마의 시기를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돌보고 커뮤니티를 돌보는 방식들은 이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세계에서 불가능하고 추방되고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어나간 하나의 저항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고민은 남죠. 왜냐면 아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없었다면, 국민일보의 보도가 없었다면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이 이런 식으로 재현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사실 좀 회의적인 거랑 비슷하게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혹은 반사회적인 부도덕한 관점에서 퀴어 문화 혹은 성소수자 집단을
조명하지 않았으면 다른 서사가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냐면 그때 막 비난과 뜬 소문 이런 게 진짜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도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훨씬 더 거칠죠.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누가 갔다더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게 훨씬 더 많은 충격과 부담과 불안으로 다가오는 시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적 신뢰가 부재한 건 일반 사회가 커뮤니티와의 그러니까 일반 사회와 퀴어 커뮤니티 혹은 퀴어 운동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지만 퀴어 커뮤니티와 퀴어 운동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자일수록 훨씬 더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훨씬 더 불안하고 취약한 위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보수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책본부의 활동 내에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운동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커뮤니티 내부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들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2, 3주 내의 활동, 그러니까 집중적인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집중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그 많은 문제들을 나름의 방식들로 돌파했었던 점에 있어서 아마 물론 백서가 나와 있어서 그 활동의 모습들을 조명하신 부분들도 있고 아마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많은 참조 모델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책본부의 활동이 정말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는 생각들은 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대책본부가 제시했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6쪽 마지막 부분에 썼던 건데 대책본부에서 발표했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을 거치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경험했었던 괴로운 순간이라고 하는 건 규범과 질서가 이들의 삶을 풍성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인지한 게 아니라 납작하게 만들고 편의주의적인 방식, 우리한테 방해가 안 되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만들어줄 수 없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었던 사회 불평등과 부정의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지점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순간들과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저는 급진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 특별히 퀴어 연구자인 김순남 선생님에게서 배웠던 통찰이기도 할 텐데요. 근데 대책본부가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 부분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회적 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용기를 내자, 우리 더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뭐 피어문화 축제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자, 이겨내자, 우린 잘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원동력 혹은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다시 사회적인 소수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왜 용기는 다시 또 개인에게 돌아와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낼 수 있는 폭, 넓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용기를 내느냐 그 용기의 형태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도 억울해 죽겠는데 용기까지 내야 되는 부담을 소수자가 계속 짊어져야 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내야 될까에 대해서 대책본부가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졌고 아직 적어도 충분히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운동과 소수자 운동에서 길어왔었던 여러 가지 역량과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그 용기를 북돋는 작업들을 해나갔다면 사실 일반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계속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여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음표로 남아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떤 사회 변화, 사회적인 저항을 만들어내는 지점들은 이런 고통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역할들을 해나가며 그 사회적인 소수자들 불가능한 삶으로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 취약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뛰어넘어서가 아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삶의 양식들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을 이런 아이디어를 남겨주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게 특별히 교회 앞에는 교회와 운동의 측면을 봤다면 소수자가 정부 혹은 일반 사회와 어떤 식의 접촉면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쓴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세 번째 글을 쓸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글이 있어서 사실 이 챕터를 쓰게 됐, 이 소제목 섹션을 쓰게 됐는데요. 이게 되게 짧은 글이었어요. 4~5줄 정도밖에 안 되는 글이었고 내용은 제가 첫 번째 문단에 인용했던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던 사람들이나 블랙 수면방에 다녀왔던 애들에게 검사받으러 절대 가지 말고 무조건 버텨라.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감염되도록 빌어라.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검사받으러 갔는데 이태원에서 왔다 그러면 아우팅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보건소 담당자가 혹은 검사하는 사람이 혹은 지역자치단체에서 혹은 그 회사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얘에 갔다 왔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그 가운데는 뜬 소문도 있었고 거짓 정보도 있었지만 가짜뉴스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목된 이들이 권고사직을 요구받거나 혹은 사회적인 그 회사 내에서 혹은 학교 내에서 비난을 받았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인 만큼 그러니 계속 코로나19, 이태원, 성소수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 일단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될 때까지 버텨라. 그러면 너가 이태원에 갔다 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일단 그리고 젊은 애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더라. 그냥 참고 버텨라. 어떤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아니 집단 감염 사건 일어난 것도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얘네들이 검사도 안 받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고 그 담당 커뮤니티에서 이건 가짜뉴스다. 분명히 그 커뮤니티에서 글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결국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얼마 있다가 이제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게시글의 맨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게시물 마지막에 기억해도 너희를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이건 거의 신종교 혹은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거의 종말론적 인식인 거죠. 우리만 알고 있다 이 비밀을. 이런 그러니까 너를 케어하고 너를 신경 쓰고 너가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간절함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이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권리와 자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소수자는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 그렇게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만 도드라지는 사람들, 평소에는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여기서는 가짜뉴스고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회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가 고통을 주면 고통을 줬지 어떤 정책적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어떤 퀴어 활동가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부와 직접적인 접촉면을 갖고 있지 않은 소수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배경에 있는 집단들을 고려하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들 중에서 성소수자가 이른바 전달체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예산으로 나타나고 혹은 담당자, 그러니까 인력으로 대표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존의 시스템에 성소수자가 맞닿아 있는 지점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교육, 의료, 주거, 그 노동,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영역 어디에도 성소수자 집단이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른바 정부와 성소수자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가뜩이나 평소에도 문제가 되는데 근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기존에 해왔던 관계와 기존에 해왔던 연관 관계가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조금 그게 변형될 수는 있지만 그 기존의 통로들을 통해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과 시도들이 있게 되죠. 근데 없을 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추적해야 되나, 그러니까 훨씬 더 단속, 이 사람들을 적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놓기가 쉽고 퀴어 커뮤니티도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다가가는 제스처, 방역에 참여해라라고 하는 이 제스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더군다나 교회와 사회를 중심으로 비난이 높아질 때는 이런 공적인 제스처에 응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지점을 좀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성소수자가 방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소수자가 아닌 이른바 일반의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방역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얘네들만 이상하게 자기네들끼리 더럽게 문란하게 붙어먹으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처음으로 직면했었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얼만큼 심각한지 방역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같이 겪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동료 시민의 얼굴로서 그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시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사회적인 신뢰 수준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낮은 수준이 훨씬 더 치명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좀 더 구조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건 되게 많이 조명을 받았던 설문조사이기도 한데요. 8쪽 마지막 부분에 그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인식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확진이 되셨던 분들이에요. 완치가 된 이후에 재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완치가 안 되면 어떡하지? 완치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변으로 받을 비난이나 피해가 훨씬 더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고 하는 지점인 거죠. 왜냐면 바이러스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물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 조건이나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죠. 그러나 사회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내고 색출하고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가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을 보면서 나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감염은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직장에서 1호가 되고 싶은 생각은 진짜 없다 라고 하면서 왜 검사 안 받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되게 양가적이었어요. 그 친구는 너무 화가 나면서 걔네들이 왜 안 받는 거야 진짜 미친 거냐 막 이렇게 욕을 하다가 근데 나는 진짜 1호 되고 싶지 않고 누가 받으면 그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이런 식의 감정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신뢰가 없는데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비난 가능성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뢰가 그냥 우연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관계의 역사가 축적되었을 때 그때에야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물론 이게 굉장히 공학적인 설명이지만 일종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노력과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가 그런 부분, 교회를 사람들이 왜 싫어하나? 인식을 왜 부정적으로 갖냐?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빅데이터 속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메시지를 신뢰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너무 아름답죠.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사랑, 축복, 은혜, 돌봄, 배려, 섬김, 너무 좋은 그 가치들이 그 의미, 그 말이 전달하는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 건 그동안 교회가 해왔었던 역할들을 봤을 때 그 의미를 정말 그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신뢰를 다 까먹었기 때문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에서 소수자들에게 충분한 신뢰와 여지와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 과연 소수자가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 더 이른바 합리적인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복원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실 집단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개인 수준으로 보면 사실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봤던 것이죠. A 사업장에서 분명히 원칙에 따라 행동했을 때 일반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나. 어려운 결정이지만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방역을 다음번에 충실히 좀 더 잘해라. 이런 반응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등교도 미뤄지게 되고 확진자 나가지고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이런 식의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위축되는 효과들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백신 접종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연구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고 음모론이나 백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감각들이 많죠.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 국가 주도의 개발이 많이 있었던 국가 주도의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놀랄 정도로 따라왔었던 그 문화적인 특성도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물론 또 백신 우리보다 앞서 많았던 사람들이 어떤 식의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봤던 효과들도 있었겠지만 이 이른바 백신 헤지턴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꺼려하고 주저하고 우려하는 어떤 이런 감각들이 상대적으로는 적긴 해요. 근데 그러나 여전히
최소 몇 퍼센트, 20%, 30% 정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 있죠. 근데 이 백신 헤지턴시를 대처하는 전지구적 보건의 입장 중에 하나는 이게 헤지턴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저함을 어떻게 달래고 무마할 것인가. 백신은 안전합니다. 백신은 당신에게 확실하게 코로나19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효용성을 강조하고 안정성을 교육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혹은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입장을 바꾸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접근일 텐데 이 니콜 찰스라고 하는 연구자에 따르면 이건 헤지턴시가 아니라 서스피션, 그러니까 훨씬 더 지적인 접근. 나는 백신이 왜 위험한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 난 백신을 신뢰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로 훨씬 더 본인의 나름의 사고체계와 감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훨씬 더 이른바 합리적인 이들로 더 자율적이고 그러니까 방어적인 이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들로 명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신 예컨대 특별히 니콜 찰스가 연구했었던 지역에 많은 흑인 혹은 라틴계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히 HPV 백신이라고 해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라고 알려진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에요. 그 HPV 백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그런 접종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맥락들이 있다는 거. 예컨대 미국에서 터스키기 생체 실험이라고 해서 매독 감염을 미국 보건 당국이 의도적으로 40년 정도 동안 방치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독 감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의 흑인 감염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 당국이 적극적으로 그걸 내버려 뒀어요.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약 40년 동안. 그러니까 일종의 생체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약회사들도 당연히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동참했던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내버려두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인 위치로 방치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을 때 백신에 대한 불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백신이 무료가 아닌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익명으로 할 수 있고 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컨대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선별진료소는 무료인데 병원에서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보건소로 가는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아예 문턱 자체가 높아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혹은 백신을 특별히 HPV 백신 같은 경우는 성적 접촉을 중심으로 성적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는 질병 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흑인계 라틴계 인종이 통제 불가능한 과잉 성애화된 이들로 묘사되었던 인종주의적인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죠. 우리는 HPV 백신을 맞을 만큼 이른바 문란하지 않다. 어떤 이런 식의 감각. 이걸 맞지 않고 이른바 성적인 절제와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병을 극복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대항서사 같은 것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콜 찰스의 연구의 결론은 소수자가 사회를 신뢰 못한다. 난 백신 접종 안 하겠다. 방역에 참여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문제는 이 신뢰를 의심하고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소수자의 이기성이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에게 적대적이고 소수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만큼 그동안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회를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소수자들은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몸은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고 뭐 더 자주 전화하세요. 뭐 온라인해서 그 온을 따뜻한 온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서로 뭐 돌보고 뭐 연락하고 더 자주 하고 뭐 어떤 이런 식의 홍보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식의 사회적인 연결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사회적 소수자, 특별히 성소수자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죠. 몸은 너무 가까이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마음은 되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중요한 시민으로,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사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들이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위기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사실 사회 전체의 보건의 위기의식을 촉발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촉발했다고 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를 그동안 까먹었던 정부가 얼마큼 무능력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었던 시점이라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쉬운 건 다시 또 확진자를 비난하는 거죠. 너가 없었다면,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안전했을 텐데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 사회적 소수자와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들, 사회적 소수자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었던 이 정책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문제가 아니고 걔네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방식들로 처리해버렸던 지점들이 있죠. 혹은 뭐 이런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는 질문들, 정말 아우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단 감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진짜 왜 검사 안 받아요? 어떤 이런 왜 우리처럼 검사를 못 받냐? 왜 우리가 될 수 없냐? 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냐?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냐라고 하는, 정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이 없는,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위치는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 전 좀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른바 우리가 너무 불안하죠.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들, 알 수 없는 이들,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위기를 일으킬 만한 어떤 그들이, 그들의 거기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이 나의 삶까지 파괴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불안은, 사실 그들이 그렇게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사회의 신뢰적인 조건을 전혀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굉장히 불가능한 삶 속에서 급진적인 돌봄을 통해서 생존해왔던 그 회로망에 놓여 있는 이 취약성과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고민들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혹은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 당시에 혹은 확진자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들의 언제든지 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건적이었구나.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 나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나에게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될지 모르는 굉장히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고민과 그런 불안에 공감을 사기보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마저 취약하게 됐다라고 하는 비난, 그리고 언제든지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른바 작은 따옴표 피해, 작은 따옴표 가해가 사실 중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이 불안과 취약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제3시대 양권석 선생님, 신부님께서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전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어요. 물론 신부님의 말씀만큼 제가 충분히 못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통찰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감과 통합성을 증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 너무 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마주했던 굉장히 커다란 명제와 굉장히 상반된 거예요. 사회에서는 너만 열심히 하면 되고, 이 경쟁 사회에서 너만 잘 챙기면 된다고 했던 상황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쉬운 건 나의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든 그들을 이제 배제하는 방식일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감염이 나의 상황에도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사회적인 연결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대대를 사실 증진시키는,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방식들로 이 연결감과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외면하도록 사람들을 추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공의 면역이라고 불리는 방역, 그러니까 공공의 협조와 도움과 이해와 상호 의존과 서로의 불안과 취약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과연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사회적인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 특별히 그런 위기의 원인을 소수자가 만들었다라고 공격받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이 굉장히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을 바꿔나가고 새로운 변화와 연결, 또 그에 따른 급진적 돌봄을 통한 또 자긍심을 만들어 나갈 때에야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취약하고 치명적이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두운 감각들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야 사회의 진정한 변화와 구조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부분 진보운동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운동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굉장히 뼈아픈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벌써 1시간 넘게 떠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과 목사님들이 이래 설교를 길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서 뭐 어쨌든 이게 우리에게 음소거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 쉼을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빨리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변명을 늘어나 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책에는 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많은 부분들의 서술 방식들을 좀 많이 바꾸기도 했지만 특별히 4번째 문단은 아예 제거했는데 가지치기를 했던 이유는 이 글 자체가 어쨌든 한국교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만들어진 기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챕터에 비해서 연관성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앞에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통합성의 문제에서 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집단 감염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사실 그동안의 예산과 전달 체계를 전혀 만들지 않았던 상황에서 더 증폭되었던 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거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에 비한다면 사실 방역 담당자나 정부 정책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방역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물론 방역의 관점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감염에 노출될 수도 있고 검사를 기피하는 일은 우리 모두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의미한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물론 너무 당연한 것처럼 2번째 문단에 적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메시지가 어디까지나 방역을 매개로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방역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정치 입장에서 보면 성소수자의 권리는 이른바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 방역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급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K-방역 전 세계적으로 너무 칭찬받는다 막 이렇게 너무 김치국을 마셨던 지점들도에서 본다면 사회적 소수자, 특별히 성소수자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혹은 위기를 촉발했다라고 비난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좀 나이스한 이야기들을 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나이스한 메시지를 전달 안 했던 건 더 문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깝게 보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뭐 차별과 편견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 가치다. 우리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하죠. 물론 이 외신과의 인터뷰가 중요한 다른 퀴어 연구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건 이제 이른바 아시아에 낙후된 어떤 퀴어 성소수자 권리, 그래서 이른바 줄 세우기. 서구권에서는 이미 다 보장되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저렇게 되는구나. 어떤 이런 식의 후기 식민주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정부의 대답은 굉장히 모범 답안이었어요. 일종의 정말. 근데 당연히 또 고민이 되죠. 그러면 그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뭘 했냐? 성적표를 받아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할 말은 별로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했냐? 딱히 없죠. 그리고 대책본부의 요구사항이 대책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들을 던지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뭐 어떤 것을 했나? 그것도 사실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수자가 그동안 한국 사회 공공영역과 구체적인 접점을 갖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가졌던 것들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HIV 에이즈와 관련된 정책이 거의 대부분인 부분이 있어요. 거의 유일한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12쪽 2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소수자 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는 게 사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설득력과 호소력을 지닐 수 있던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료 시민의 권리를 침해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침해하면 너도 문제가 돼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통합과 연결과 신뢰가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여전히 기준점이 이른바 일반 시민에 놓여 있을 때 사회적 소수는 언제나 잠정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뭐 그게 뭐 주거가 됐든 노동이 됐든 의료가 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어쨌든 나의 건강과 나의 보건 그리고 나의 재산상의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일으킨다면 그때 고려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의 책임이 아닐 때에만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들로 기존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에는 충분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지점은 아닐까? 정부가 조금 더 나서서야 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에 대책본부가 여러 가지 동성공개에 엄청나게 개인정보를 많이 침해하고 있고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 국민일보가 너무 뻔뻔하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실 많은 교회와 사회의 입장은 동성공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추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들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 방역에 너무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적해서 처벌하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배제하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조치이기도 해요. 사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 모든 시민의 동료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선회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방역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지점들이 사실 굉장히 안전한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책본부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마치 인권은 기본적으로 방역이 됐던 주거가 됐던 어떤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방역이 너무 중요한데 권리가 그걸 막 자꾸 막 인권 원칙 때문에 뭘 더 나 해야 되는데 더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고 왜 이 감염 사건에 확진자들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그 사람들 보호해 주냐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불안한 우리 시민들이 문제고 등교가 미뤄진 청소년들이 문제인데 왜 그렇게 동성애 진짜 동성애자들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냐 뭐 이태원에 동성애자들만 가는 건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안전과 건강과 방역이라고 하는 것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반된 영역에 놓여 있고 인권은 늘 항상 그런 것들이 제지하는 물론 뭐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해요. 공격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작전처럼 펼치고 있는 방역에 있어서 인권의 원칙을 다시 천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점에서 그런 군사주의적인 작전을 펼치는 방역은 불가능하게 된 지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정말 건강과 보건에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어쩌면 소수자가 훨씬 더 취약하고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식의 문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 이 질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한 건 아니에요. 특히 성소수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자면 HIV 에이즈 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녹아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HIV 운동에서는 오랫동안 자발적인 검사 해야 된다. 강제 검사 아니고 그리고 익명 검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염인이 그러니까 HIV 감염 확진을 받게 된 경우 혹은 확진 상태로 바이러스와 더불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HIV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의 상태 혹은 때로는 장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시민의 건강, 어떤 사람도 삶의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그러니까 HIV 에이즈 환자는 굉장히 독특한 어떠한 외계인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연속선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취약성의 문제 혹은 또 다른 건강의 상황들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왔고 추적, 누가 HIV 감염인이냐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감염이 되었나 이렇게 추적하고 그 사람들의 처벌 실제로 현재는 HIV 감염인이 이른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혹은 다른 사람의 확진 상태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적과 처벌의 패러다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들로 이른바 공공의 보건을 보장한다는 명목인 건데 사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주하는 걸 마찬가지로 HIV 검사를 안 받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방식들로 대처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HIV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하는 굉장히 특정한 성적 지향과 성별과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이 되면
그 외에 HIV 감염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럼 결국 이 추적과 처벌 패러다임이 달성하려고 했었던 이른바 보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달성을 못하고, 결국 HIV 감염인의 삶만 굉장히 억압하게 되는, 결국 소수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 외에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악순환이 있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HIV 에이즈 운동에서 열심히 대항하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대책본부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고, 성소수자 운동이나 활동, 사회적 소수자, 질병권, 건강권, 장애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식에서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떤 면에서 K방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은 물론 이런 굉장히 인구와 시민을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내용들이 물론 미셸 푸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죠. 죄송하게도. 그러니까 일종의 몸, 숫자로 표현되는 몸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확진자의 숫자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이들인 것이지, 실제로 이들의 시민권, 권리, 인권, 존엄, 평등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로 고려되었을까 정부에게 혹은 일반 사회에게, 사실 그렇게 보기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죠.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30분 정도 이태원을 머물렀었던 모든 사람들의 통신 정보를 다 추적했어요. 카드 사회에서 추적했고, 그리고 그때 정부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일반 시민을 안심시키는 방식들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카드 사회사는 여기에 있고 GPS 정보는 여기에 있고 CCTV는 여기에 있고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막 확인하려면 며칠이 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원스톱 시스템으로 바꿨다. 그래서 10분이면 클릭 한 번이면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심지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까먹어도, 내가 어디에 있었지 까먹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 이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 이태원 집단 가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K방역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한 조치죠. 물론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용납되는 부분들은 있겠으나, 그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의 통신 정보를 수집했고 폐기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폐기 처분은 안 했고, 이 폐기 처분 안 한 연구 보존하기로 했고,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혹은 개방 정보기 때문에 다양한 이른바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민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혹은 공통의 사회에 살고 있는 동료가 아니고 그 바이러스의 운반자들로서 몸과 숫자로서 표현되는 인구 집단이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특별히 델타 변이 이후에 더 감염 지수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재생산 지수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감염될 위험, 접촉의 위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모호한 범주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왜 쓰고 있나요?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의 데이터만 모집했다라고 정부가 해명했지만, 이건 사실 모든 사람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특별히 사회적 소수자에게 훨씬 더 용납되기 쉬운 형태로 드러났던 것은 아닐까? 이태원 집단 사건에서, 집단 감염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HIV 감염인을 형사처벌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의 측면 혹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으로서 등장했던 것은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고 존엄을 실현하는 시민으로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부재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코로나19 상황을 그러니까 증폭시켰다고 여겨진 사회적 소수자인 경우에 훨씬 더 치명적으로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과학적인 원리가 문제가 아니고 민원 정치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지역자치단체에 막 엄청나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왜 공개 안 하냐? 뭐 A 지역단체에서는 이름 빼고 다 공개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 사실 그 사람도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 가족 아니냐? 그래서 너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너 뭐 예를 들어 뭐 민주당 정권이다 그러면 뭐죠? 뭐 다음번에 나 국민의힘 찍을 거다 뭐 어떤 이런 식의 반협박 예컨대
뭐 그러니까 이런 민원 정치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실제로 행정을 움직이는데 이 민원 정치가 얼만큼 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인권 원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그게 권리 침해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매개가 되었던 지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방역 행정이 사실은 실제로 어떤 효과를 했냐? 개인을 범죄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문제였다. 그리고 위기를 도덕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문제였지 원칙을 지키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의식.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너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들 또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함께 고려할 때 그러면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건설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비추어서 사실 K-방역이 어떤 면에서 구호는 너무 아름답고 괜찮은 메시지를 했는데 실제로 그 구호를 담보하는 물론 많은 정부 정책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만 정책과 제도의 의지와 역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을 돌아보면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건 왜 우리의 권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와 생명이 중요할 때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질 때에만 의미 있게 고려되어야 될까? 저는 여전히 이런 질문들이 남아있어요. 시설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시설화된 공간에 있었던 이들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예를 들어 청도 대남병원에 있었던 이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됐겠지. 뭐 어쨌든 거기서 더 이상 집단 감염은 안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문제가 없고 나의 삶에 상관이 없으면 뭐 알아서 했겠지 뭐 정부가 등등등 뭐 예컨대 이렇게 관호로 남겨져 있는 이들의 삶은 어떻게 의미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적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뢰와 돌봄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거치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투쟁과 저항과 만남이 사실 재난의 시대를 이어나가는 또 다른 좌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거의 마지막에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선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좀 고민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는 일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이고 우리를 돌보는 일이 서로를 돌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과 방역의 기초 개념이죠. 그러나 이 서로라고 하는 사회적 연결망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과연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하는 것이 더 감시를 잘하려고 더 처벌을 세게 하려고가 아니라 더 많은 사회, 더 많은 신뢰를 공유하고 더 많은 우리의 삶에 살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안의 문제, 취약성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 또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연대 감각들을 증폭시키기 위한 방식들로 이 연결의 장소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아마 그동안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재난의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이 던져주었던 화두라는 생각이란 생각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맨 첫 줄에 적었던 것처럼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냥 뭐 사실 우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원상복구가 아니고 재난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재조직할 건가. 그리고 그 재조직은 재난 속에서 더 명시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들과 취약함의 지점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 사실 대선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에 이런 게 화두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물론 저도 50억을 받고 싶고 뭐 물론 진실을 알고 싶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 1년 6개월의 시간 이후에 이걸 다시 봤을 때 굉장히 새삼스러운 지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낯설게 여겨지는 지점들이 있을 때 아직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선언과 아직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뭐 그게 그램시가 얘기했던 위기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이 변화의 상황들을 어떻게 새로운 지평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이 하나의 참조, 중요한 참조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선생님 혹시 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얘기를 시작하면 5분, 좋을까? 5분 쉬었다가. 네, 그러면 5분 정도 있다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이 또 들어오신 거죠 지금?